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31쪽에 제후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죠, 그죠? 자, 이제 31쪽 맨 밑에 있는 판례는 기존에 있는 판례예요. 근데 이제 전원합의체에서 한번 바뀔 뻔했는데 안 바뀌고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존에 알던 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제 양도금지 특약 있잖아요. 그때 악의중과실이면 대항할 수 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판례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32쪽에 가셔서 이제 죄송합니다. 32쪽에 가셔서 몇 년이야? 2019년 판례인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451조 이제 그 2항에 보시면 채권 양도에 의해서 이제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는 시점이 통지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이렇게 통지가 있으면 통지 이전에 채권 양도 통지 이전에 뭐 항변할 수 있던 사유가 생겨야만 그걸 가지고 이제 채권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상계의 경우 일단 반대 채권을 이제 통지 이전에 이제 취득을 하면 이제 통지 이전에 상계할 수 있는 사유가 상계 항변할 수 있는 상계 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계 적상은 통지 이후에 온다 이게. 이런 때도 과연 이제 그죠? 채무자가 채권 양수인을 상대로 우리 상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때도 상계할 수 있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통지 전에 반대 채권만 취득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읽어보시면 꼭서 1번 보시면 밑줄 채무자가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경우에 채무자는 그때까지 양도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451조 2항이잖아요. 그래서 통지 전에 취득한 사유로는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계에 있어서 당시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던 원인, 즉 예컨대 반대 채권이죠, 그죠? 그래서 이 통지 당시에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원인, 즉 반대 채권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 적상에 있지 않더라도 그 후에 상계 적상에 이르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꺽쇠 2번은 이제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인데. 이의 유보 없는 승낙도 이제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법리인데, 꺽쇠 2번에 한 넷째 줄 보시면 밑줄 있죠. 그래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 항변권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저지하거나 배척한 사유 포함한다. 이거 기존에 있던 법리죠.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참조 판례 보시면, 우리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했을 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 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기존에 있던 법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 2019년 판례에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기존에 있던 법리를 얘기를 하고 그 뒤가 이제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32쪽 박스에 이제 중간쯤에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채무자가 이 조항에 따른 이 의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할 때 과연 명시적으로 항변 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양도되는 채권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까지 요구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이의 유보 없는 승낙 이런 거잖아요. 갑이 이제 을에게 1억 채권이 있는데 갑이 이걸 병에게 채권 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을이 갑에게 이미 변제를 했어요. 그래요? 이 변제서, 변제를 했는데, 나중에, 갑이 병에게 채권 양도했다니까, 을이 그냥 이의 유보 없이 승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때는 을이 갑에게 항변할 수 있던 사유를 가지고 병에게 다시 항변할 수가 없게 되니까, 병이 달라고 그러면 또 줘야 되는데, 그죠? 맞죠? 그죠? 이게 이제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인데, 이때 이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이라는 것이 반드시 을이 병에게 야, 내가 변제해서 항변 사유가 있는데 이걸 너에게 이 변제의 항변을 너에게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되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냥 이의 유보 없이 그냥 그래 네가 채권 양도 받았어? 그럼 내가 너한테 변제할게 이렇게 그냥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굳이 이 변제로 이제 항변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거나 이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 그래서 그 문구 정도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항변 사유를 포기한다거나 양도되는 채권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뜻을 표시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되셨죠? 그냥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채권 양도를 승낙해버리면 이의 유보 없는 승낙이 되는 거예요. 됐다. 자, 채권의 소멸 넘어가시죠. 자, 이제 33쪽. 33쪽 이제 첫 번째 박스 보시면, 자, 이것도 우리 쉬운 판례예요. 그래 보시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타인의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없잖아요. 이때 채무자의 반대 의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제3자가 변제할 당시에 객관적 재반 사정에 비춰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하면 됐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 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3자 변제는 유효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없는데, 사실은 채무자는 제3자가 변제해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의사에 반하는 일은 거의 드문데, 요때, 이 의사에 반한다는 거를 너무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된다.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냥 다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스 보시면, 꺽쇠 1번도 이제 기존에 있던 법리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게 지연손해금이 채무성립과 동시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그죠? 근데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이제 우리 비용, 이제 변제 충당 문제인데, 비용이자 원본에서 한 변제 충당은,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는 합의로는 변경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일방적인 지정으로는 요 순서를 변경할 수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일방적인 지정으로는 이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없고 합의로는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합의는 물론 명시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아시죠? 그죠? 이거 기존에 있던 법리인데 이때 지금 문제되는 이 올해 나온 이제 2020년 올해 나온 판례는 지연 손해금. 사실 명시적인 판례가 없어서 그렇지 기존부터 다 인정이 되는 것인데 지연손해금은 뭐랑 똑같아요? 이자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지는 않아도 어쨌든 이자의 일종의 이자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도 이 지연손해금도 이자와 마찬가지로 비용이자 원본의 순서를 따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판례를 보시면 꺽쇠 2번 비용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 충당에 관해서 479조의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충당에 관한 476조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 479조에 따라 변제 충당할 때 지연 손해금은 이자와 같이 모아서 원본보다 이제 우선 먼저 충당이 된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 변제 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합의가 있는지는 당연히 이 합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죠? 입증 책임까지 이제 알아두시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스. 이것도 이제 별표 2개 돼 있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2020년 판례 중에 또 이제 매우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 이제 변제자 대위로 가는데. 여러분 변제자 대위에서 482조 그 482조 2항에 보시면 이제 순서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1호를 보시면 이제 보증인이 제3취득자를 상대로 보증인이 제3취득자를 상대로 하려면 우리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기등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아시죠? 그래서 변제자 대위에서 보증인이 제3취득자를 상대로 이제 변제자 대위를 할 때는 부기등기를 해야지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다. 이게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조문에 나와 있는데 판례가 이걸 또 제한 해석합니다. 매우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림을 일단 그려보시면 을이 X부동산이 있고 이제 저당권 취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이제 보증인이고
을이 이걸 갖다가 이제 정한테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가지고 이 정이 제3취득자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X부동산이 예컨대 뭐 1억인데 갑의 저당권이 한 7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순서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순서에 따라서. 자, 첫 번째 보시면 병이, 즉 보증인이 이제 먼저 변제를 합니다. 보증인이 이제 먼저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증인이 먼저 변제를 하면, 우리, 보증인은 변제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정대위 되잖아요.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이 7천만 원에 대한 이 저당권이 바로 병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갑의 저당권이 이제 병의 것이 되는데, 다만,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법정대위니까 뭐 등기 없이도 이제 당연히 이제 저당권이 이전은 되는데 이 병이 이렇게 변제자 대위로 이 저당권을 이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로서 주장을 하려면 뭐 부기 등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증인이 먼저 변제를 했는데 부기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변제자 대위를 한다 그러면 제3취득자를 상대로 대위가 안 됩니다. 대위가 안 됩니다. 그죠? 왜? 부기 등기 안 했으니까. 부기 등기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왜? 보증인이 변제하면 7천만 원 채무가 소멸이 되잖아요. 변제니까. 그러면 이 정은, X부동산에 갑의 저당권 등기가 있지만 변제가 됐으니까 X부동산이 이미 저당권이 없는, 여러분, 변제가 되면 저당권 소멸하잖아요. 부정성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죠? 물론 이때는 대위할 사람이 있으면은 소멸하지 않고 이전이 될 뿐이지만 어쨌든 제3취득자 입장에서는 이 병이 부기 등기를 안 해놓으면 변제로 그냥 저당권이 소멸한지 알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증인이 부기 등기도 안 하고 내가 갑의 저당권 대위하다 그러면 정의 불측의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기 등기를 안 하면 제3취득자 상대로 대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항에 따라 부기 등기 해야 된다 이런 케이스인데 중요한 건 이제 2번이죠. 이게 이제 이번에 올해 판례 나온 거예요. 보시면 자, 보증인이 먼저 변제하는 게 아니라 제3취득자가 먼저 들어옵니다. 제3취득자가 먼저 취득한 후에 나중에 보증인이 변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3취득자가 취득할 때는 변제도 안 돼 있고 말 그대로 7천만 원 저당권이 붙어 있는 거 뻔히 알고서 이제 들어온 거야.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증인이 변제하고서 이거 대위하고 저당권 행사할 때 부기 등기 안 했다고 대위 못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은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그죠? 변제되기 전에 진짜로 7천만 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산 거라니까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중요해요. 부기 등기 없이도 대위할 수 있답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금. 그죠? 조문에는 분명히 보증인이 제3취득자에게 대해 대위하려면 부기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순서를 가리지 않고 규정이 돼 있는데 판례가 정확하게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보증인이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제3취득자 들어오면 이때는 부기 등기 안 하면 대위할 수 없지만 제3취득자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는 부기 등기 없어도 대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한 거예요.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래서 33쪽에 이제 세 번째 박스 보시면 넷째 줄 밑줄 보시면 이 규정, 즉 482조 2항 1호죠. 그래서 이게 취지 자체가 보증인의 변제로 저당권이 소멸한 것으로 믿고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제3취득자, 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이죠.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후에 1번이죠. 1번. 보증인이 먼저 채무를 변제한 후에 저당권 등의 등기에 관한 대위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면 이때는 부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어요. 끊어주시고. 그러나 순서가 바뀌었죠. 2번이죠. 2번. 제3취득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미리 먼저 취득한 후에 나중에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대위에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서도 대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보증인이 변제하기 전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그죠? 변제하기도 전에 취득한 제3자는 이미 등기부상 저당권 등의 존재를 알고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인이 대여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단 말이야. 되셨죠?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공탁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 거의 검은 별이 돼 있는데, 좀 고민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검은 별만큼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오랜만에 또 공탁 판례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갑이 이제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여가지고, 이제 을이 뭔가를 이제 법원하고 공탁소에 이제 공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이 갑을 피공탁자로 지정을 했다 쳐요. 그러면 사실은 갑은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탁소에서 가서 그냥 찾아가면 됩니다. 그게 이른바 출급 청구권이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공탁이 유효하면 이렇게 출급 청구권 찾아가고 돈을 이제 만족을 얻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 공탁이 나중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잘못돼가지고, 그죠? 그러면 공탁 자체가 무효니까 출급 청구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갑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자, 이 을은 이 공탁소에 요 잘못된 공탁 요거를 뭐 할 수 있어요? 회수할 수 있잖아요. 요건 이제 회수 청구권. 근데 이제 갑이 예컨대 을에게 다른 채권이 있었고, 을의 공탁소에 대한 회수 청구권 이런 걸 갖다가 압류 또는 압류하고 추심명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을 대신에 회수청권을 추심명령 받아갖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추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회수청권을. 그러면 출급청권이 이게 안 돼도 회수청권을 이제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아서 회수청권 행사해서 회수시켜놓고 그 다음부터 받으면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읽어볼게요.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해서 가진 별도 채권으로 집행권으로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서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탁물이 회수되면 여러분 아시죠? 채권 소멸의 효력은 소급해서 없어진다. 정확히는 해제 조건설인데 그건 나중에 기본서 다 보고 이제 다시 보세요. 그래서 회수를 하면 소급해서 그 채권 소멸의 효력이 소급해서 없어진다. 맞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이제 결국 이제 부적법한 변제 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출급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추심명을 받아갖고 회수청권 행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는 대신에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의해서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 청구권에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아서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그죠? 되셨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러한 출급 청구권과 이 회수 청구권 당연히 별개의 권리죠. 그래서 서로 독립 별개의 청구권이고 설령 공탁물 출급 청구권에 압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셨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로 넘어가서 떨어지냐. 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조금만 힘내시죠? 자, 상계로 넘어가서, 우리, 상계 첫 번째 판례는, 이건 2019년 판례인데 너무 중요하고,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495조,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인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상계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 제척기간은 어떠냐? 판례는 똑같다고 그죠. 그래서 495조를 제척기간에도 그대로 유추적을 합니다. 그죠? 판례다. 그래서 맨 밑에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아래 민법 495조를 유추 적용해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에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되셨죠? 그래서 조문은 소멸시효만 돼 있는데 제척기간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자, 되셨고 이제 34쪽에 맨 밑에 있는 판례. 자, 이 판례 매우 중요하죠. 이것도 이제 있는데 2019년 판례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꺽쇠 1번부터 꺽쇠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사실은 다 중요해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중요한데 그 5번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실게요. 일단 꺽쇠 1번부터. 여러분 이 구상권이 생기려면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여기서 지금 이제 물상보증인으로 나오는데 이 물상보증인이 실제로 대위 변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가 실행이 돼가지고 배당을 받아가거나 실제로 그러면 이 갑의 채권이 소멸이 되고 그때 이제 벽의 을에 대한 구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이 판례 사례는 특이하게도 이 물상보증인 병이 대위 변제를 한 것도 아니고 경매가 실행이 돼갖고 소유권을 상실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병이 을의 채무를 이렇게 면책적 채무 인수합니다. 이때 과연 구상권이 생기냐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병이 을의 채무를 면책적 채무 인수하면 물론 을의 채무는 없어지고 병의 채무만 남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네 채무를 없애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병이 갑에게 변제했어요? 변제 아직 안 했어요. 이해 가시죠? 그죠? 이때는 면책적 채무 인수한 것만으로는 아직 채권 소멸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을이 채무를 면했을 뿐이지 이 채권이 완전히 소멸된 게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면책적 채무 인수한 것만으로는 구상권 취득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되셨죠? 꺽쇠 1번. 그래서 밑줄 보시면 구상권 취득 요건인 채무의 변제라 함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고 이로써 채권이 목적을 달성해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래 굵은 글씨 앞에 인수인에게 이전할 뿐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는 효력이 없는 면책적 채무 인수는 설령 이로써 기존 채무자가 채무를 면한다 하더라도 채무가 변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아래 밑줄 물상보증인이 기존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던 것만으로 물상보증인 기존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 등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되셨죠? 이제 꺽쇠 2번은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이 있는데 이 둘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발생 원리를 달리하고 법적 성질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다. 그래서 사후구상권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전구상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병존합니다. 중요하죠. 다만 목적 달성으로 일방이 소멸하면 타방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독립별개로 병존한다. 되셨죠?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독립별개고 사전구상권 후에 나중에 사후구상권이 발생해도 사전구상권 없어지지 않고 병존한다. 그죠? 그다음 이제 꺽쇠 3번. 꺽쇠 3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옛날에. 그래서 밑줄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민법 442조의 사전구상권에는 443조의 담보제공청권이 항변권으로 부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변권 부착되어 있는 채권인 만큼 이를 자동채권으로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 이거는 기존의 법리죠. 그죠? 다 아시죠? 그래서 사전구상권은 그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례를 보실 텐데 이 사례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복잡한 사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해서 이 부분만 그 법리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고 이제 병이 이제 제3채무자인데 이 갑이 이 채권을 이제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 등하면 이제 이른바 지급금지, 지급명령, 지급금지 채권만 자꾸 헷갈려. 지급금지가 된 채권이죠, 그죠? 498조, 498조. 네, 498조죠, 그죠? 그래서 병이 이런 상태로 요 채권을 압류하면 지급금지 채권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급금지 채권이 지금 수동채권이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이 제3채무자는 아시죠? 498조에 따라서 이 병의 을에 대한 이 반대채권 이거를 압류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고 압류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인데, 이 판례가 재밌었던 게, 이제 꺽쇠 4번, 5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판례가 재밌었던 게, 사실은 병이 이제 보증인이었고요. 이제 을이 주채무자였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병이 을에게 가지는 반대 채권이라는 게 구상권이었는데 두 개예요. 사전 구상권, 사후 구상권.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증인 병이 주채무자 을에 대해서, 예컨대 우리 이제 변제기 도래하면 여러분 사전구상권 바로 생기는 거 아시죠? 그죠? 어쨌든, 다른 이유 어쨌든 다른 사전구상권 발생 사유가 생겨가지고 병이 을에게 사전구상권을 먼저 취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아까도 봤듯이 병이 나중에 실제로 변제를 합니다. 실제로 변제를 하면 현실 변제를 하면 그때는 사후구상권이 생기죠. 근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지만 사전구상권이 있다가 사후구상권이 생겼다고 해서 사전구상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얘랑 병존한다 그랬죠. 그죠? 맞죠? 그리고 이 둘은 독립별계라 그랬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근데 이제 그래서 병이 이제 근데 이 시간적 순서를 보면 사전구상권이 먼저 생겼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갑이 이렇게 압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병이 을에게 나중에 결국 변제해갖고 사후 구상권이 생기죠. 딱 이제 그림이 보이죠. 그래서 이 병이 사후 구상권으로 상계를 하려고 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취득 자체가 압류 이후예요. 그래서 498조에 따라서 사후 구상권으로는 상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포기. 그래서 이제 이걸로는 상계가 안 되니까 이제 병이 을에게 사전 구상권을 가지고 상계를 하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랬죠. 아까 병존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리고 사전 구상권은 압류 이전에 취득했단 말이에요. 취득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압류 이전에 취득해서 사전 구상권 가지고 상계하려고 보니까 또 걸리는 게 있죠. 이 498조에는 안 걸리는데 이 사전구상권은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이다 보니까 이거를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결국 둘 다 상계할 수 없는데 사전구상권의 경우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경우라도 이 항변권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면 그죠? 소멸시켜버리면 그때는 항변권이 떨어지니까 그때는 상계할 수 있죠. 맞죠? 그죠? 그렇다. 그래서 결국 이 병이 사후 구상권은 이제 아예 498조에 따라 안 되니까 사전 구상권 갖고 상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항변권 붙은 자동채권, 항변권 붙은 채권이어서 원래 자동채권으로 상계 못 하는데 이제 병이 생각하기에 이 사전 구상권에 붙어 있는 항변권을 소멸시켜버리면 떼어버리면 그러면 상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사전 구상권에 붙어 있는 항변권이란 게 뭐냐면 이 주채무자가 병의 사전 구상에 응해서 사전 구상을 해주면 그러면 을은 야, 넌 나를 면책시켜라 라든지 그죠? 아니면 담보 제공을 해라라든지 네가 확실하게 갚겠다는 담보 제공을 해라든지 이렇게 그 항변권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병이 실제로 나중에 이거를 변제를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변제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제 사전 구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병이 변제를 해주면 항변권이, 이미 병은 을의 채권자에 대해서 변제를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면책시켜라 뭐 이런 항변권 행사할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즉, 이 보증인 병이 실제 변제를 함으로써 이 항변권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상계할 수가 있겠죠. 항변권 붙은 자동채권을 상계할 수 없는데 이 사전구상권에 붙어있는 항변권을 소멸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자, 그게 이제 일단 4번 보실게요. 4번. 채권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효력 발생의 당시에는 대립하는 양채권이 상계적성이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의 변제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의 변제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데 이게 이제 498조에 이거죠. 그죠? 이전에 취득한 권리라도 우리 변제기에 따라서 그죠? 이
사전 구상권의 변제기가 압류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상계할 수 있고,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 또는 선도래하는 경우만 상계할 수 있다. 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됐고, 그래서 이제 굵은 글씨 보시면, 이러한 법리는 채권 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자 보증채무자인 사람이 압류 이후에 보증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담보제공 청구권의 항변권을 소멸시킨 다음 나오죠. 그죠? 이 사람이 변제하면 을의 담보제공 청구권이 소멸이 돼요. 이 붙어있는 항변권이 소멸이 된다. 그죠? 그래서 항변권을 소멸시킨 다음에 압류 채무자에 대해서 압류 이전에 취득한 사전 구상권으로 피압류 채권과 상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당연하죠. 그죠? 자, 이게 수동채권이 지금 압류가 돼버렸기 때문에, 수동채권이 압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병이 지금 상계하려고 그러는데 첩첩산중인 거예요. 그죠? 두 가지가 다 498조에도 걸리는 거고, 지금 항변권 붙은 채권, 자동채권은 상계 못하는 건 또 걸리고, 이 둘 다 뚫어내야 상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증인이 이렇게 사전 구상권으로 상계하려는 경우에도 이 498조에 대한 법리는 똑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다. 그래서 결국 이 병이 이 상계를 해내려면 사전 구상권에 붙어있는 항변권도 떼내야 되고, 그죠? 498조가 원하는 요건도 다 갖춰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꺽쇠 5번인데, 자, 우리 결국은 498조의 요 취지가 이른바 이제 동시 또는 선도래설이다. 결국 이 동시 또는 선도래설이란 판례의 취지가 뭐냐? 이 반대채권 자체를 압류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최소한 병에게 상대의 기대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전구상권, 이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최소한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동시 또는 선도래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 상계의 기대이익이 있으려면 우리 사전구상권의 경우는 항변권이 붙어있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상계의 기대이익이 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또 상계의 기대이익이랑 관련이 돼요. 그래서 자, 결론을 정리하면 사전구상권에서 항변권을 떼어내는,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이 행위 자체도 똑같이 동시 또는 선도래설이 적용이 돼서 최소한 수동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항변권을 떨어뜨려서 소멸을 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요건을 다 뚫어내야, 그래야 비로소 병이 을에 대한 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해갖고 가백에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어렵죠? 이제 꺽쇠 5번 보시면, 결국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그러니까 압류 효력 발생 당시 이미 이 항변권을 떼어내거나, 그죠? 효력 발생 당시 사전구상권에 부착된 담보제공청권의 항변권이 소멸하여 사전구상권과 피압류채권이 이미 상계적세에 있거나 미리 이미 떼어냈거나, 아니면 압류 당시 여전히 항변권이 붙어있던 경우에는, 그죠? 사전구상권에 담보제공청구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줄 항변권을 소멸시켜서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가 가능하게 된 때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시죠? 그죠? 원래 판례는 동시 또는 선도래라고 되는데, 이 항변권 소멸시키는 것은 동시는 빼고 이제 먼저 도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왜 그런지까지는 지금 생각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그냥 일단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다 뚫어내기 위해서는 이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것 자체가 압류 이전에 소멸시키든지 아니면 이후에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 소멸이 수동채권 변제기보다 빨라야 된다. 되셨죠? 요 요건을 다 갖추면, 이 험난한 길을 뚫어내면 그때는 이제 병이 사전구상권을 통한 상계로 가백에 대응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되셨죠? 재산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렇다. 요렇게 이제 어려운 판례였습니다.
되셨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제는 그냥 쓱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면 되는 게 아니고 채권자의 어떤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서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면제가 인정이 된다. 됐다. 넘어가시고. 자, 이제 채권 각층입니다. 계약 총론. 자, 이제 동시이행한변권 가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법리죠. 그래서 보시면, 셋째 줄부터 먼저 보실게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여러분 동시이행관계 인정 안 되죠. 그죠? 그대로 적용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이 부분은 단순 암기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에서 발생하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는 없어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하는 걸 방해하면 안 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져요. 그죠? 그건데, 그래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요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다. 즉,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에서 나오는 것인데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오는 것이다. 원인이 다르죠. 그러니까 양채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행상 전력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단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은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모두 변제받은 다음에 담보를 반환하면 될 뿐, 아까 설명드렸죠. 채무자의 변제 의무와 채권자의 담보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변제가 선의 의무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뒤에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반환하기 전에도 변제가 선의의 의무이기 때문에 변제를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행실시 책임진다. 그죠?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절 계약의 해제해지. 자, 이 판례도 사실은 뭐 기존의 법리 똑같은 건데 다만 자동해제 사례에 적용. 기존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합의해제. 자기들끼리 합의해제 나가고 나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합의로 부활시키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그죠? 가능했다. 근데 이제 이번 올해 판례는 2020년 판례, 2019년 판례구나. 2019년 판례는 자동해제였는데 이것도 나중에 합의로 부활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가능. 그죠? 그래서 보시면 쌍무계약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해서 자동해제 약정이죠. 자동해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래 굵은 글씨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제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하지 아니한 채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온전한 채무의 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자, 뭐야? 그러니까 이미 자동해제가 됐는데, 그죠? 이미 자동해제가 됐으면 안 주고 안 받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방이 주고 또 일방은 또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부활하겠다 얘기, 그죠? 그래서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거나 별다른 이의 없이 급부정 일부를 수령해버리면 이때는 아래 자동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죠? 그러면 부활이 됐죠? 여러분, 부활이 되면 이걸 또 다시 해제하려면 해제 요건을 또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채무 이행을 받지 못한 상대방은 다시 새로운 이행의 초고가 없이 바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이 되고 나면 다시 해제하려면 또 최고를 해야 된다. 그죠? 그렇다. 되셨고, 자, 이제 계약 강론 가시면 이제 증여는 됐고, 이제 매매 가시면 매매. 여러분, 요게 이제 요것도 협의 취득 얘기인데, 저 기본 강의나 이제 중급 강의 때 제가 협의 취득 말씀드렸죠. 수용을 무조건 이제 처음부터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협의 취득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한테, 야, 이거 그냥 우리한테 좀 팔아라. 여기 재개발하게 좀 팔아라. 그러면, 그게 이제 협의 취득 절차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 그럼 내가 팔게. 그러면 협의 취득에 성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협의 취득은 본질은 매매예요. 매매와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공익사업 토지위안부 특별법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하죠. 매매랑 유사하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여러분 매매가 채무 불이행되면 여러분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지고 담보 책임도 지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162조 1항의 채권 소멸시효 규정이죠. 이것도 자 그래서 협의 취득도 매매와 유사하다 보니까 이제 불이행 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채불 손배 담보 책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담보 책임은 원래 제척기간이 있죠. 원래 제척기간인데 우리 판례는 제척기간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도 같이 적용을 해주고 있죠. 그죠? 둘 다 적용하죠. 그죠?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을 때도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한다. 그 인도받은 때 그 시점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 기존에 있던 법입니다. 되셨다. 되셨고 넘어가시고 임대차. 자, 제5절 임대차 36조 맨 밑에 판례인데 이것도 이제 뭐 중요합니다. 판례 중요해요. 이 판례는 뭐 사례부터 보시면 좀 쉬워요. 예컨대 이제 갑이 이제 임대인이고 이제 을이 임차인인데 얘가 뒤에 있어요. 얘 먼저 보시면 이제 월 차임이 800이에요. 월 차임 800. 근데 지금 미지급액이 예컨대 얼마나? 2,700만 원. 여러분 월 차임이 800인데 그 연체액이 지금 2,700만 원이면 원래는 800만 원 곱하기 2하면 2기의 차임 연체 1,600만 원. 1,600만 원만 되면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제 해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때 이 건물이 화재가 발생해서 을의 귀책사유 없이 그냥 화재가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을이 그걸 고쳐가지고 갑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 필요비가 1,500이 들어갔대요. 이런 얘기다. 이때 과연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인데, 자, 월 차임이 800만 원이라 곱하기 2하면 이제 1,600만 원만 연체되면, 그 2기 이상 연체돼서 해지 당하는데, 지금 미지급액이 2,70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차임 지급 의무하고, 필요비 상환 의무 사이에 동시행 관계를 인정한다.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월 차임, 이게 지금 미지급액이 2,7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필요비 상환 청구로서 동시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 2,7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니까. 그죠? 지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0만 원 빼고 나면 1,200만 원만 연체된 거죠. 그러면 1,6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죠. 그죠? 그러면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차임 지급 청구하는 필요비 상환 의무도 동시관계 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판례 보실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36쪽 맨 밑에 줄부터 읽어보시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다. 맞죠? 그래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해서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의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건 조문에 있어요. 그죠? 근데 아래 밑줄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무는 가백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가백에 필요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와 관련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제 결론이죠. 중요하죠.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1,500만 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으면 이 중에 1,500만 원에 미지급액 2,7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지체가 안 된다. 그러면 실제 지체된 금액은 1,200만 원 뿐이다. 이거. 되셨죠? 그래서 손가락 표시 밑에 보시면 필요비 상환과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지급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계산이 나있죠. 연체한 차임은 지금 1,2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2기 이상 차임 연체가 아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판례는 밑에 있는 판례는 여러분 맨 밑에 두 줄 빼고는 다 기존에 있던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임차인이 나중에 임대차 종료되면 목적물 반환 의무 있잖아요. 그때 목적물 반환 의무를 불이행하면 그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어요? 임차인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컨대 그 목적물이 훼손됐다 그러면 그 훼손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예외가 있죠. 그 하자가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 안 지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범위가 쭉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맨 밑에 두 줄만 제가 읽을게요. 이러한 범위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차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임차인이 나중에 목적물을 훼손해서 돌려주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그죠? 자기가 스스로 규칙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되셨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판례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밑에 2019년 판례, 그 임대차 마지막 판례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래서 밑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해서 나중에 임대 당시의 상태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겁니다. 되셨다. 넘어가시고. 자, 밑에 이제 그 도급 나오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2020년 판례인데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권한에 의해서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도급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책임도 있고 이제 담보 책임도 있는데 둘 다 별개의 권한으로 경합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도급인은 하자보수 비용을 민법 667조 2항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 390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실익이 뭐냐? 자, 그래서 그 뒤는 똑같아요. 하자보수 가름한 손해배상에 안에서 6실조 2항에 따른 하자담보 책임만이 성립하고 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둘 다 성립한다 요건데 실익이 뭐냐? 그 아래 손가락 표시에 이제 밑줄 보시면 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더 이상 담보 책임 못 묻죠. 하지만 뭐는 불완전 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경합의 실익이 이런 데 있겠죠. 그죠? 그렇다. 자 그래서 이제 경합한다 됐습니다. 넘어서 두 번째 이제 그 판례도 똑같아요.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별개의 권한에서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요것도 중요해요. 요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2020년 판례인데 669조 본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하자가 있는데 이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 못 물어요. 그죠? 왜? 자기가 지시를 잘못해서 하자가 생긴 거기 때문에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담보 책임 못 문다. 이게 이제 669조인데 이것도 담보 책임 문제니까 경합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669조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도급인이 지시를 잘못해서 하자가 있어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물을 때는 그래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도급인이 지시해서 잘못했으면 그 채권자 과실이 있으니까 과실상계를 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쨌든 669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두 판례 모두 우리 그 하자담보 책임과 그 채무불이행 책임이 경합한다는 내용이 이제 판례였습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여행계약 요 판례는 2019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이게 결국 여행계약의 이제 사례이긴 하지만 결국은 통상손해냐 특별손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보시면 여행자가 해외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어쨌든 여행업자의 고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원래부터 귀환 운송 의무, 그러니까 오는 데까지는 귀환 운송 의무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래 밑줄 현지에서 당초 예정한 여행 기간 내 치료를 완료하기 어렵거나 계속적 전문적 치료가 요구돼서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중요한 건 이제 굵은 것이죠. 귀환 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당연히 통상 손해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판례가 설령 이거는 가정적 판단이죠. 설령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하더라도 여행업자로서는 충분히 예견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죠?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임에 가시는데 38쪽의 위임. 이 판례, 이거 2019년 판례인데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다기보다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39쪽에 비교 조문을 먼저 보실게요. 686조 4방을 보시면 수혜민이 위임이음 사무를 처리한, 여러분 원래 위임의 경우에는 보수지급 청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유상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이제 후급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위임은 사무를 처리하고 나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물 처리를 안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가 686조 3항이잖아요. 이게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됐다. 이때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죠? 이게 조문이고 또 이제 그 객관식에도 이미 조문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판례로 돌아오실게요. 그래서 38쪽의 맨 밑에 이제 판례 보시면 밑줄. 자, 소송 위임 계약과 관련해서 위임 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 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이상 더 이상 소송 위임 사무를 처리하기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다. 분명히 조금 전에 읽은 조문은 귀책 사유 없이 종료돼야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조문인데 지금 이 판례는 귀책 사유로 종료가 된 거예요. 근데 맨 밑에 보시면 그래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문이랑 다르니까 이게 나왔다 하면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첫째 줄에 소송 위임 계약 동그라미. 그게 포인트입니다. 뭐예요? 옆에다 변호사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변호사가 여러분 돈 안 받고 일하는 거 봤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는 아무리 자기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돼도 그때까지 일한 게 있으면 돈을 줘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죠? 좀 속된 말로 말하자면 뭐 가재는 개편이다. 이 법관분들도 나중에 이제 변호사 다 나가시면 옷 벗고 이제 변호사 개업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문과 달리 소송 위임 계약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귀책 사유로 종료가 돼도 그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사무 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넘어가시고. 자, 39쪽에. 자, 39쪽에 그 판례 있는데 2019년 판례인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판례랑 똑같아요. 우리 기존의 판례는 사실 이제 법인과 이사에 관한 판례였는데 법인과 이사도 이제 위임 유사잖아요. 그래서 결국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판례는 이미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상호 해지의 자유가 임의 규정이라는 상호 해지의 자유에 관한 689조가 이제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지 사유를 별도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되셨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 판례들이 나오는데, 조합 판례가, 최근 판례는 지금 이제 그 조합 판례가 이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 주요 취지는, 주요 법리는 뭐냐면, 우리 이미 조합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조합이 이제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그러니까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바로 이제 분배 청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외가 있죠. 뭐야? 별도의 청산 절차가 남지 않은 경우, 이때는 그냥 조합원들끼리 바로 그냥 분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게 판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기존의 판례 입장이었는데 다 아시죠? 그죠? 그 판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실게요. 자, 일단 39쪽 맨 밑에 박스에 이제 판례 첫째 줄은 1껍질 1번은 기본이죠. 조합계약으로 조합원 중 일부 조는 제3자를 업무 집행자로 정하지 않았다. 업무 집행자 없다 그러면 모든 조합원이 원칙적으로 각자 다 업무 집행권 가지는 거예요. 맞죠? 됐고 넘어가시고. 꼭세 2번. 그래서 셋째 줄. 달리 조합의 자녀 업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 재산의 분배라는 청산 절차만 남게 됐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표현을 좀 잘못했네. 청산 절차가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자녀 업무가 남지 않아서 청산 절차만 남게 됐다. 이때는 이제 다른 조합원은 조합원의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그냥 바로 직접 맨 밑에 직접 자녀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법리입니다. 그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되셨고. 자, 이제 40쪽의 조합 두 번째 판례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밑줄 보시면, 자녀 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자, 조금 전에 봤죠. 예, 그 자녀 사무가 없으면, 예, 그죠? 그냥 바로 청산 절차 거치니까 그냥 바로 분배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예, 비록 조합 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예외가 안 되겠죠. 사무가 완료되지, 그러니까 채무 변제 사유가, 그러니까 조합 채무의 변제 사무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면 자녀 사무가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청산 절차로 바로 분배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근데 요 판례는 좀 예외입니다. 그 굵은 글씨가 포인트죠. 근데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데 채권자가 조합원인 거예요. 그죠? 자녀 사무가, 채무를 변제해야 될 자녀 사무가 남아있는데, 마침 그 자녀 사무의 채권자가 조합원이다. 그러면, 그 자녀 사무가 없는 거나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죠? 맨 밑에, 맨 밑에 둘째 줄.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침이 없이 그냥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자녀 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 되셨죠? 그래서, 요 판례는 이제 2019년 판례였는데, 아직 조합 채무 변제 사무가 남아있지만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여서 결국 자녀 사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랑 똑같이 별도의 청산 절차 거침이 없이 그냥 간이하게 자녀 재산 분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한 판례입니다. 되셨죠? 자, 되셨고. 자, 이제 법정채권만 남았죠? 40쪽의 법정채권 부당이득. 자, 부당이득 첫 번째 판에 이제 별 2개 쳐 있는데 다 아시죠? 이제 급부 부당이득하고 침해 부당이득 나눠가지고 급부 부당이득의 입증 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침해 부당이득 입증 책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상대방에게 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나온 판례가 2020년 판례 최신 판례인데 우리 침해 부당이득에 관한 똑같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줄 보시면 두 번째 판례 보실게요. 첫 번째 판례는 다 아시는 거니까.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한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 침해 부당이득이죠. 상대방은 그러한 이득을 보유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 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침해 부당이득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 기존의 법리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때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뭐 이제 단순한 게인데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다.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죠. 그냥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서 부당이득의 액수를 정하면 될 뿐입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40쪽 맨 밑에 있는 판례는 이것도 이제 기존 법리예요. 우리 배당을 받을 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배당 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이게 기존 법리였는데 이것도 이제 전원합의차로 한번 붙어가지고 바뀔 뻔했는데 안 바뀌었습니다.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판례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41쪽에 밑줄 보시면 유지되어야 된다. 됐죠? 됐고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여러분 그래서 예컨대 저당권자 같은 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배당 요구 안 해도 이제 이렇게 부당이득 배당 요구도 굳이 배당 요구 안 해도 이제 뭐 배당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배당받으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른바 배당 요구 채권자라고 있어요. 배당 요구 채권자.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기존의 판례 이제 대표적인 예는 이제 임차권자.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 내지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그 임금 채권자. 이런 자들은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해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배당 요구 채권자라고 해서 이 배당 요구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에는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합니다. 아시죠? 그죠? 이때 우리 2020년에 나오는 최신 판례는 이 배당 요구 채권자로 한 명이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굵은 글씨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이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선 변제권은 있는 임차권자, 그 다음에 임금 채권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그죠? 이렇게 이런 자들은 그죠? 이른바 배당 요구 채권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배당이 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1쪽의 그 두 번째 판례. 자, 이것도 이제 전원합의차 판결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2020년 판례 중에 또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판례가 바뀐 거야. 판례가 바뀐 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변경 전에는 우리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있잖아요. 복도나 뭐 엘리베이터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는 무단점유하고 있어도 부당이득을 인정을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부당이득을 인정을 합니다. 그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가본 보실게요.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집합 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해당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담출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다 바뀐 거예요. 되셨죠? 이 뒤에 자, 해당 공용 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부당이득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반 이러한 범위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제3자 그러니까 이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이제 이렇게 무단 점유하는 단독으로 이제 무단 점유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제3자가 무단 점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면 그냥 공용 부분도 이제는 무단 점유하면 그 구분 소유자든 제3자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손가락 표시를 보시면 이제 변경된 판례가 나오는데 밑에서 셋째 줄 공용 부분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런 판결 등은 다 변경하기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배타적으로 이제 점유 사용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되셨죠? 됐다. 넘어가시고 맨 마지막. 자, 이것도 쉽죠. 자, 부동산 실명법, 부실법 위반은 단지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103조 위반은 아니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 적용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뭐 당연한 건데, 2019년에 또 전원합의차로 한번 붙었어요. 근데 안 바뀌었죠. 또 유지가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유지됐다. 그래서 부실법 위반이라고 해서 곧바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단정할 수 없다. 되셨죠? 넘어가시고. 자, 이제 불법행위로 갑니다. 42쪽의 제3절 불법행위 1번. 자,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서 위법성 있잖아요. 이 위법성은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되는 행위마다 개별적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개별적 상대적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굵은 글씨에 나오죠.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합니다. 근데 분명히 적법하게 가동하고 공용에 제공하는데 이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법에 위반되지 않게 적법하게 가동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적법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부분에 있어서는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 배출물로 인해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되셨죠? 됐다. 자, 그 다음 이 판례는 여러분 재밌는 게 그 밑에 이제 그 연도를 보시면 2019년에 한번 나오고 2020년 7월, 10월에 최신 판례가 3개가 그냥 똑같은 판례가 3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닌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봐두시죠.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해야 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의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가해자가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뭐 실제로 돈이 나간 게 아니라 어느 누구한테 채무를 부담하는, 그죠? 거기 나오죠.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채무를 부담해서 어쩔 수 없이 이미 변제를 해버렸다 그러면 돈이 나갔잖아요. 그럼 당연히 손해 현실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근데 단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만으로 과연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채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 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될 성질의 것이어야지 그래야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추상적으로 단지 채무만 부담한 것만으로는 아직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죠? 되셨죠?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요 사례입니다. 그죠? 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절 사용자 책임은 팔렸고, 이제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 보시면,
이것도 뭐 기존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쓱 읽어보시면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가 지죠. 그죠? 그래서 피해자가 최소한 하자가 있다. 이거는 입증을 해야 돼. 그죠? 그러면 피해자가 이제 하자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이제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러니까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네가 입은 손해가 그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걸 밝혀내야 면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밝혀내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예. 굳이 얘기하자면 뭐 이른바 인과관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하자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하자의 존재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고, 근데 일단 하자가 있으면 인정이 되면, 그리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 원인이 되는 이상에는 그 사고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인과관계 문제죠. 이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죠? 그래서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유자나 점유자가 진다. 이런 책임,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좋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제8절 불법행위 효과, 이제 그 또 별 2개짜리 판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든 채무불이행이든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주의 원칙이야. 그래서 금전배상주의 원칙인데, 이 금전배상주의 할 때 금전은 당연히 우리나라 통합니다. 우리나라 통합.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판례에 의한 6째 줄 좀 보시면, 이게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데 그 물품대금이 외화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외화로 표시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나왔는데 이걸 금전배상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외화채권이냐? 아니라니까요. 예. 아무리 외화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주의인데 그 금전은 우리나라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외화채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금전채권이 다 되셨죠? 예. 그래서 그러면 외화로 표시됐으니까 어쨌든 이거를 원화로 이제 그 환율을 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가 기준 시점이 되냐, 이게 문제인데, 자, 우리 불법행위 손해배상 산정은 불법행위시, 불법행위시, 그죠? 예, 그죠? 예, 중요한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할게. 한번 읽어보시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 763조 제394조가 정한 금전이라 우리나라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 통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에는 외화채권이라 할 수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외화로 표시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할 때 다음 줄 중요하죠.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 시 동그라미, 엄청 중요하죠. 불법행위 시 왜곡한 시세에 따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해야 된다. 그죠? 예. 이게 중요할 뿐더러 여러분들이 나오면 틀리기 쉬운 이유가 제가 그래서 밑에 비교 판례 나왔죠. 외화 채권의 경우에는 우리 이게 그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외화로 표시된 물품대금 상당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심 변론 종결시다 이러면 틀린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주의고 이거는 우리나라 통화니까 외화 채권이 아니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되셨죠?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는 이것도 단순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동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가동연한이라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일실이익 산정하는 일실이익 산정할 때 쓰이는 개념인데 근데 갑이 을을 이제 교통사고를 냈어요. 이제 을이 예컨대 월 뭐 100만 원씩 받는 사람이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30세다. 그러면 나중에 과연 여러분 이게 을이 교통사고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돼서 이제 수입이 제로가 된다.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아예 뭐 사지마비가 됐다. 그죠? 그럼 이제 일을 못하잖아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안 당했으면 30세부터 몇 세까지 일을 할 수 있어. 그동안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월 100만 원에 이제 그 개월수 곱해가고 일실이익 산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가동연한이래.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냐. 요게 이제 이른바 가동연한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늘어난다. 처음에 이제 55세부터 시작해서 뭐 60세로 늘어나고, 이제 2019년 판례에 의해서 이제는 65세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65세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35년 동안 벌 수 있었던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일시이익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맨 밑에 줄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치기 합당하다. 65세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쪽에 이제 맨 밑에 있는 판례인데. 우리 이제 766조 이제 1항에 보시면 이제 그 소멸시효 나오잖아요. 불법행위 소멸시효. 그죠? 그래서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잖아요. 그죠? 이때 이 안날이라는 게 여러분 불법행위 요건을 다 갖춘 거 안날. 그죠? 요건은 갖췄으면 안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 판례 보시면 굵은 것이죠. 이 안날이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 이 요건 사실에 대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 구체적 인식. 그러면 이제 그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알고도 3년 동안 행사 안 했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요 실제 사례는 뭐냐면, 갑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예컨대 이제 여기 을이 임차인, 병이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제 갑소유 건물에 이제 예컨대 뭐 전기배송 같은 이 건물 자체 하자 때문에 이게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그죠? 이 병이, 그러니까 이제 을은 가만히 있는데, 병이 이미 갑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었다. 그죠? 그래서 1심 승소했다. 등등, 그죠? 그러면 을은, 다른 임차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 뭐 이런 것까지 딱 알았다면, 과연, 나도 할 수 있다. 이걸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시점이 과연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이냐. 여러분, 병이 이제 다른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뭐 1심 거쳐서 뭐 2심 거치고 뭐 나중에 이제 대법 뭐 3심 가고 이제 확정이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알았다고 볼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우리 빨리는 당연히 이제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꺽쇠 2번 보시면, 갑의 소유인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후에 건물 임차인의 을 주식회사가 임대인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구간소를 제기하는데,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 병이 이미 갑을 상대로 수선의무 불이행의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한 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위 화재에 관해서 갑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1심 판결이 선고될 무렵이다. 넘어가시고. 근데 여러분, 이 1심 판결 선고됐다는 것만으로 을이 알았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서 44쪽에 보시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굵은 글씨. 관련 사건 1심 판결 선고 무렵에 다음 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국 다음 줄 관련 사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때 비로소 다다음 줄 요건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확정된 당시가 맞다 이거죠. 그죠? 되셨습니다.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의 범위에 오해의 잘못이 있다. 그래서 원심이 1심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때가 아니라 확정 당시 기준으로 안날이 된다. 그죠? 되셨죠? 어렵지 않은 판례였고 뭐 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판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신 판례는 끝났고요. 최신 판례는 다 정리가 됐고, 45쪽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법률 개정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함께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민법이 아주 오랜만에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에요. 766조 2항까지밖에 없었는데 3항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3항 조문 열심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항 읽어보시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러니까 766조가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애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년 될 때까지는 이 소멸시효 자체를 진행시키지 아니한다라는 이 조문이 추가가 된 거예요. 되셨죠? 어렵진 않죠. 그죠? 그래서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이 밑에 있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만 해도 채권권이 나와요. 그걸 본격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우리 변리사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너무 기본적인 뭐 대항력이니 우선 변제권이니 뭐 임대인지 승계니 문제니 이런 거는 판례에 그냥 계속 나오다 보니까 판례에 끼어가지고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가끔 출제되고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잘 안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거는 우리 제가 말씀드린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임대인 지위 승계 문제, 그 다음에 굳이 아까 나왔던 임차권 득기명령, 요 정도만 이제 그러니까 판례를 공부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정도 사항만 정리하시면 되고, 깊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한데, 이제 또 개정이 되다 보니까 또 방어적으로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조가 개정이 됐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이 갱신인데, 그 기간이 좀 변경이 됐어요. 보시면, 원래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게 조문이었는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에게 좀 미리 좀 알려줘라, 뭐 그런 취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개월로 바뀌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조의 3, 요게 이제 개정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른바 계약 갱신 요구권이, 뭐 기사에 보면 2년 플러스 2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제 2년만 보장해 줬는데, 이제 요 6조 3항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갖고 2년을 더 살 수 있는, 합쳐서 이제 4년을 살 수 있는 요거다. 그죠? 여기 이제 6조의 3 신설된 조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1항,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6조 1항 전당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2년 플러스 2년 이렇게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예외를 두죠, 예외. 그래서 다만 다음 갖고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인데, 중요하지 않은데, 1호 보시면,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차임 연체했는데, 2년 더 추가해준다.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위로금을 준다. 이른바. 그죠? 네, 그럴 때는 갱신 요구 거절하고 이제 2년 못 살게 하고 돈 줘서 내보낼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좀 우스운 얘기지만, 이번에 그 부총리 분께서도, 경제부총리 맞죠? 부총리 분께서도 그 집이 이런 지경에 처해져갖고 위로금 주고 내보냈다. 뭐 이런 기사 있었죠. 그죠? 그렇다. 그죠? 거기 이제 3호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유는 8호였죠. 8호. 그래서 임대인, 직계존속 또는 비속을 포함한다. 이 목적주택의 실제 거주.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너 나가라. 이때는 갱신 요구 안 된다. 그죠? 예외다. 그죠? 이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 다툼이 많아갖고, 분쟁위원회도 있고, 그죠? 사례집도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이 조문 이상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죠?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갱신 요구권이 생겨갖고 2년 살고 2년을 갱신해서 더 살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거나 그럴 때만 이제 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그죠? 되셨죠?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계약 갱신 요구권 1회 하나 행사할 수 있다니까 2년 플러스 2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니까 1회 해갖고 2년이니까 2년 플러스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조건은 동일한 조건이고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7조의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갱신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또 그대로 하면 또 너무 임대인한테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증액을 할 수 있긴 있는데 이 증액의 한도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와 이런 경우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왔는데 자기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그러니까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거절하고 쫓아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다. 그죠? 이러면은 이거 이 갱신 요구권이 이제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산다고 내보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 주면 손해배상,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지게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5항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1항 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었다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해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되셨죠? 손해배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고 해서 내보내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주면 손해배상 의무 부담한다. 되셨죠? 자, 그다음 이제 7조 보시면 차임등 증감 청권이죠. 그래서 아까 이 증액 한도가 제한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1항 보시면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 1년 이내에 자주 증액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항.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죠? 5%. 그래서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 그런 취지가 됩니다. 되셨죠? 예. 자, 이렇게 이제 그 최신 판례도 다 봐드렸고, 이제 그 민법 개정사하고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뭐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신 판례가 12월 31일까지야. 근데 오늘 며칠에 1월 그 초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판례가 좀, 그러니까 물론 이 뒤쪽에 나오는 판례는 너무 이제 최신이어가지고 잘 출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뒤에 추가되는 판례 중에 진짜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뭐 나중에 이제 여기 제가 그 프린트에도 써놨지만 JH 여기에 이제 민법의 입문이라는 제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추가되는 판례를 좀 진짜 중요한 게 또 나오면 이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이제 그쯤까지 뭐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맨 밑에 이렇게 프린트 써놨죠. 그래서 이후 추가되는 판례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여기 게시판에 공지사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뭐 최신 판례는 제가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저도 뭐 길게 뭐 이렇게 해드리는 것보다 좀 짧게 해드리려고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고 지금 1회 뭐 시간이 조금 예상보다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2회까지 안 가고 이렇게 이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거 이렇게 그 정리 잘 하시면 그 정도면 최신 판례 뭐 정리는 뭐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여러분들도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를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로 한 5회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최신 판례 같은 것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진도별이니까 뭐 1회는 민총, 2회는 물권, 3회는 채총, 4회는 채각, 그 다음에 5회는 전범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민법 전범위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실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우리 별리사스쿨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들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오는 시험에서 여러분들 남은 시간 노력 열심히 하셔가지고 모두 원하시는 성과 모두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